안녕하십니까. 충북평생교육진흥원장 정철수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평생 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거의 30~4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과거 이 중세시대를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340년대 패스트가 아주 대유행을 했을 때 그 패스트의 근원이 유태인들이 주술을 걸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근본적으로 토지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게 됐고, 이 지식의 전수가 오늘날 축적이 돼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저는 이 교육 혹은 배우는 것 혹은 학습, 이런 과정은 어느 한 시기에 특정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장차 우리 인생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이 배움의 대상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축적의 산물로서 현재가 있고, 현재가 다시 이어지면 미래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 연구와 또 분석과 그에 대해서 어떤 이 지혜를 찾는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 공부한다는 것이 특정 계층들의 전용으로 했습니다.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조선시대는 양반들만 공부할 수 있고 글쓰기도 양반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배 계층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정보와 지식의 이런 공개 정도는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만큼 이렇게 많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기만 하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정규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 과정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에도 가고, 들짐승들을 만나고, 약초도 캐고, 때로 학교도 결석하고 하면서 학교와 자연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상상력도 많이 키우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더 이 생각하는 분야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대학을 가면은 한 가지 전공만 하게 되죠. 더구나 전 또 이렇게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은 박사는 그 중에서 굉장히 미세한 작은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평생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볼 때 아주 좁은 시각으로만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교육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도록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전에 가졌던 정규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뭔가를 학습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채플린이 어느 공장에 가서 이 사람은 그 스패너를 가지고 이 나사만 돌리는 조이먼가입니다. 그 맨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안 보고도 다 합니다. 눈 감고도 합니다. 딴 데를 쳐다보면서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거나 돌릴 만한 것은 다 돌립니다.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간성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서 했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세계관은 극도로 좁아져서 인간성이 피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습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전히 공부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공부를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자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라. 그래서 배우고 익히면 그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참 이게 공장님처럼 이렇게 학문의 대가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참 우리는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한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득천하 영재지 교육지 삼락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성현들은 다 즐겁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너무 목표지향적, 성과지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조선시대에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직에 가는 것.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얼마나 지겹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증평의 그 김덕진 선생은 공부 자체를 즐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관직보다도 독서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조선시대에서 좀 가난하게 살죠. 이게 결국은 우리의 많은 정규 교육들은 목표지향적, 교육을 받아서 성공해야 되는, 그 성공하는 게 결국 뭘까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장에 가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계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교육받는 것이 고난의 길이 되겠습니까?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되고 그 경쟁의 그 벽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영혼까지 팔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공부가 재미없어지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게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게 얼마나 또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조선시대에 그 1801년일 겁니다. 그때 그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를 갔죠. 그 천주교 박해 사건 때문에. 유배를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 집안이 다 그랬죠. 정약용, 정약전 형제들. 근데 아마 이분들이 그냥 유배를 가지 않고 그냥 한양에서 이 정치적인 이렇게 출세가들 누렸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렇게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이 유배를 갔죠. 강진. 그 다음에 저기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에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보고 자신이 공부한 것을 백성들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내죠. 그 책은 아주 실용적인 것들입니다. 심지어 정약전 선생은 그 김양식법을 최초로 개발해서 백성들에게 그걸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교육이 어떤 이 양반들이나 이런 사회 지배계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죠. 결국 이 교육은 어떤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보편적인
이 어떤 자기 완성의, 자기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즐거움으로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절박함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지식이 모든 생산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학습하지 않으면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 있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지식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의 기준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모든 척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을 잘 적응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학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학습을 하는 것, 그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또 일과 여가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걸 따로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있고, 그 공부를 끝내고 나면 이제 직장을 갖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나머지 시간을 여가로 즐기게 되는, 또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제 순전히 여가만 즐기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과 일과 여가가 이제는 하나의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융합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해가면서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또 여가를 즐기면서 일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의 제일 기초가 학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노동이라는 의미를 어떤 이 사회학적으로 제일 정의한 사람이 막스 베버일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참 이거 어렵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노동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천직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늘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신성한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보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인 노동관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관이 점차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 화폐 가치로 환산된 노동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좀 더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면 자신 있게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연봉은 얼마쯤 받으세요? 조금 잘 받는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눅이 들죠. 우리 일하고 있는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이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화폐 가치로만 환산이 된다는 뜻이죠. 과연 노동을 하는 것에 지성이 있을까? 노동에 영성이 있을까? 그것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대목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전 정규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에서 이런 노동의 지성의 문제, 혹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 영혼까지도 맺어줄 수 있는 일하는 관계 속에서 평생학습이 이거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평생학습은 일과 여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학습을 이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참 지겨운데 어떻게 즐겁게 하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 제가 붓글씨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제사 지내면
소위 지방이라는 걸 씁니다. 거기 보면은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런 말을 쓰죠. 그 학생이란 말은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통 학생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학습이죠. 학생이죠. 과연 이 말이 정말 이렇게 벼슬 하지 않은 이런 어떤 열등한 사람의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정말 고귀한 말입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죠.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뭔가 이 지적 호기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인생이 뭔가 늘 다이나믹하고 늘 뭔가 이 새로운 어떤 기쁨으로 말이게 채워져 있습니다. 학생으로 사는 것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제일 괴로운 것은 평생 선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실 겁니다. 자기 가르친 거에 늘 도전받을까 전전긍긍하고 털나게도 비판할 것 같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사는 거는 참 즐거운 일입니다. 학생이 그걸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학생으로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이 평생 학습의 제일 기본적인 태도고 이것을 즐거운 마음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동기들을 우리는 체화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인간을 평생 학습하는 인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호모 에루디티오 이런 표현을 썼죠. 결국 인간은 평생 학습하는 인간이다. 또 그래야만 되고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평생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평생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가졌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일에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잘 몰랐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삿짐이 정말 넘쳐 흐릅니다. 안 쓰는 것들 투성이죠. 우린 그걸 끝까지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방식도 굉장히 많은 이 낡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아테네 밖에 조그만 이 산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테네 가는 이제 길목에 산 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가면 잡아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 침대에다 눕히죠. 그리고 자기 침대 사이즈에 맞게 사람들을 늘리거나 이렇게 너무 크면은 잘라서 죽이는 이 잔인한 사람이죠. 나중에 뭐 일화에 의하면 테세우스라는 그 영웅이 나타나서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였다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틀에 딱 고정시켜 놓고 모든 사회 현상이나 사람들을 침대 틀에 딱 고정시켜 놓고 이거를 적응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게 되고 다른 사람과 친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노년이 되면 그렇게 고집스러워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노년이 되면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가치관에 너무 매여 있어서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계속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 학습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이런 평생 학습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균형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모든 게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균형은 어떤 상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공부를 해서 내 자아의 실현을 위한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또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소셜 네트워크를 잘 갖추는 거, 이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그리고 소득, 그리고 또 장차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큰 꿈들,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가져야지 우리가 균형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평생 경력 개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프로틴 경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틴이라는 경력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신 프로테우스라는 신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신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런 바다를 관장하는 프로테우스에서 따온 말이고, 보스턴의 홀 교수가 이걸 처음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떤 개인은 조직의 발전에 의해서 자기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의 이 완성, 자아의 실현,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경력은 그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맞는 이런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터에 있을 때 늘 불행하죠.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자기 발전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요즘은 그런 이 프로틴 경력을 주로 가지는 이런 젊은이들이 대세입니다. 이건 결국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그 회사의 그 부사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실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분이 사장으로 승진될 걸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국 못 가고 어느 연구원의 원장으로 왔어요. 그 비관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전 제가 생각할 때 그 연구 원장만 된 것도 정말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난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에 대해서 너무 비관한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아가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어떤 성공의 욕망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경력이 어쩌면 자아의 실현, 화폐 가치가 아니라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총체적인 학습 능력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평생 경력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평생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의 시대를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쓰면은 가죽혁자의 새로울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을 벗겨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피나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것을 다 벗겨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걸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혁신은 끊임없이 어떤 이 학습을 통해서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이 혁신의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 혁신의 말은 innovation이라는 말이죠. innovation의 말은 in이라는 안에서라는 말과 nova라는 새롭다라는 말을 합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혁신은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 이걸 혁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평생 학습은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새로워져서 그것을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평생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은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먼저 혁신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사회가 혁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 학습할 때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범위, 최선의 범위를 150명이라고 합니다. 이 150명의 이 범위가 아주 우리가 많은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네트워크의 아주 이상적인 이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150명이 있을까?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요새 대면도 하지 못하니까 주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 됐을 때 SNS는 너무 그렇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나와버린 고만입니다.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평생 학습은 정말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학습을 같이 한다는 뜻은 그 사람들과 어떤 평생 동안 동반자로서, 동지로서 살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150명의 이 지인들,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한다면 결국 이건 평생 학습을 통해서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은 20대 중반까지 대학 후반 이렇게 대학을 다닙니다. 짧은 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머지 80년을 살아야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교육 체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지만 우리 100세 시대에는 정말 이 100년의 시간을 끊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이룰 수 있는지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은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가치관과 또 다양한 사고들, 또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학문 분야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면은 좋은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마 혹시 그 유명한 책입니다. 폴리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폴리매스는 폴리란 말이 많다는 뜻이고 매스는 수학의 매스긴 하지만 보통 수학의 매스는 공부한다 이런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폴리매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이 세상을 굉장히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학습을 할 때 긴 호흡으로 넓게 보는 이런 훈련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 비대면 사회입니다. 이 비대면 사회는 한동안 갈 것 같고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대면 사회가 많이 유지될 겁니다. 이 비대면 사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큰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디지털, 저는 그걸 파도 타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이라는 큰 파도에 잘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에 더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들, 이런 지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또한 우리 시대가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환경들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살려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은 특징이 지적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하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의 그 차이를 호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잘 많이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호기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을 결코 소진하지 마시고 이 호기심을 끝까지 갖고 가시면 학습의 동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중용의 마음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중용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다양한 관점들을 자기가 잘 소화해서 이 중용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은 늘 할 수 있지만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생학습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평생학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인생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